김태수 할아버지 이야기. 아버지,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저 회사에서 전화 받기 곤란해요. 수정아, 아빠가 정말 힘들어.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 아버지,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는 거에 적응하셔야죠. 수정아, 그래도 아빠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왜 연락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하셨어요. 공부해라, 성공해라,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라. 이제 저희도 지쳤어요.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혈연이라고 해서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마음 아픈 실화입니다. 동네에서 자식 자랑으로 유명했던 76세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김태수 할아버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곳은 전남 순천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섬진강이 가까이 보이는 밭을 일구며 지난 3년간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동네 자랑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동네 뒷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는 항상 자식 자랑이 빠지지 않았죠. 김씨, 오늘도 나왔네. 그럼 건강해야지. 큰아들이 내가 운동 안 하면 걱정하거든. 의사라서 건강에 민감해. 의사라고 했나? 어느 병원에?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 과장하고 있어. 바빠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 묻더라고. 이런 식이었어요. 둘째 아들 얘기도 빼놓을 수 없었죠. 둘째는 변호사인데 요즘 큰 사건 맡아서 바쁘대. 지난번에 TV에도 나왔어. 내가 키운 아들이 그렇게 성공하니까 뿌듯하더라고. 딸 얘기까지 하면 1시간도 모자랐어요. 딸은 대기업 부장인데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녀.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서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 며칠 전에도 승진도 했다더라고. 동네 사람들은 부러워하며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태수 씨는 복 받았네. 자식들이 다 성공했으니.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키웠길래 다 그렇게 잘 됐어? 이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어요.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성공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은 달랐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TV만 보다가 잠들었어요. 진짜 자식들과는 이미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사실 자식 자랑을 시작한 건 5년 전부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가끔씩은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큰아들 진호는 정말 의대를 졸업했어요. 하지만 서울대 병원이 아니라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반의로 일하고 있었죠. 그것도 몇 년 전에 의료사고로 면허 정지를 받은 후로는 병원을 그만뒀다고 들었어요. 둘째 민호는 사법시험 준비를 한 건 맞지만 현재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딸 수정이는 대기업이 맞지만 말단 사원에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저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요. 아버지 혼자 잘 지내시죠?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서. 전화를 걸면 짧게 끊어버리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어요. 생일이나 어버이날에도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런 현실이 너무 서러워서 언제부턴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이 승진했다더라. 둘째가 큰 사건 승소했다고 전화 왔어.
딸이 해외 출장 다녀와서 선물 보내줬어.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태수 씨 아들들 정말 효자네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니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옆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형님 정신 드세요? 놀랐잖아요. 다행히 등산길에서 마주친 이 씨가 얼른 구급차 불러서 여기 왔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심장이 뛰는 이유가 단순한 건강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가족분들 오셔야 해요. 박 씨가 제 휴대폰을 건네받고 연락처에 저장된 자식들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호 씨?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십니다. 출장 중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정 씨 되세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네, 바쁘신 건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통 모두 전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오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조차도.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바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박 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박 씨가 간호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에 김영우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가요? 이분 아드님이 서울대병원 외과 과장이라 하셔서요. 혹시 연락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간호사는 잠시 컴퓨터를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영호요? 서울대병원 외과에는 그런 이름의 선생님은 없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름으로 재직하신 분은 안 계시네요.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 씨의 눈빛이 저를 향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상황이 설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병원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도 명확한 순간을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연락 두절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스스로 만들어낸 자랑이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도 초라하게 드러나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의 끝은 이렇게 조용하고 잔인하게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더 큰 말을 하는 듯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를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슬쩍슬쩍 저를 힐끔거리곤 했습니다. 태수 형님 큰아들이 서울대 병원 과장이라더니 병원에도 안 왔다고 하던데? 아휴, 요즘 의사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해외 나간 걸 수도 있지.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박 씨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수 형님, 우리끼리니까 묻는 건데 그동안 얘기하신 자식들 이야기 전부 진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나는 형님 마음 알겠어요. 외로우니까 자식 자랑이라도 해야 살 것 같고, 근데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명절에도 한 번을 안 오고 누구 하나 얼굴을 비춘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들킬까 두렵던 비밀은 사실 애초에 다 들켜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팠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덮어버렸던 제 자신이 더 미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실감했습니다. 진짜로 무너진 건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 스스로 쌓아 올린 자존심의 껍데기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괜히 눈을 피하고 먼저 말을 걸지 않게 되더군요. 늘 먼저 안부를 묻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던 제가 이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 때 박 씨가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 줬던 정씨 아저씨도 함께였죠. 태수 형님, 우리 솔직히 얘기 좀 해봐요. 두 사람이 조심스레 꺼낸 말은 병원에서 있었던 일의 뒷이야기였습니다. 형님 쓰러졌을 때 우리가 병원에 데려갔잖아요. 응급처치 끝나고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형님 휴대폰에서 큰아들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했죠.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남겼죠. 김태수님이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보호자께서는 가능한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요. 그 순간 식은땀이 다시 흘렀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게 드러난 셈이었으니까요. 다행히 1시간쯤 지나서 큰아들이 전화는 했어요. 근데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입원비는 계좌로 보낼게요. 그 한마디 하더니 전화를 끊더라고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정씨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에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하셨는데 그 자식들이 한 명도 안 오다니. 저는 침대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목이 메었고 눈물이 차올라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때 박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아드님이 서울대 병원 과장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었죠. 진호는 그냥 의대만 나왔어요. 면허도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둘째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이고, 딸은 대기업 다닌다고 했지만 그냥 계약직이에요. 그것도 몇 년째.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지지도 흉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미안하게 느껴졌죠. 미안합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요. 자식들이라도 자랑거리로 남기고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자식들의 앨범을 펼쳤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졸업식 때 찍었던 단체 사진들. 그 사진 속 웃고 있는 얼굴들이 지금의 냉정한 현실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 기대에 그들을 가두려 했던 부모였다는 걸. 그것이 자식들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먼저 큰아들 진호에게 걸었습니다. 진호야,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들아, 너는 아빠가 아픈데 병원에 올 시간도 없었니? 아버지, 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진호야, 잠깐만. 아빠가 실수한 게 있어서 동네에서 창피를 당했어. 한 번만 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 그런 일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기 바빠요. 뚜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둘째 민호에게도 걸어봤지만 받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딸 수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자주 전화하세요? 저 회사에서 전화 받기 곤란해요. 수정아, 아빠가 정말 힘들어.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 아버지,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아버지도 이제 혼자 사는 거에 적응하셔야죠. 수정아, 그래도 아빠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왜 연락 안 하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하셨어요. 공부해라, 성공해라,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라. 이제 저희도 지쳤어요.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혈연이라고 해서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이제 저희 인생이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죠.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뭘까? 어릴 적 나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부를 주는 것이라 생각했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것이라 믿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족은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자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기대하자. 그 애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이니까.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태수, 너는 지금까지 뭘 하며 산 거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걸 인정하지 못해서 거짓말로 살아왔고,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더 초라해진 거 아니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서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자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였어요. 퇴직금과 국민연금, 적금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으니 언제든 나갈 수 있었고요. 이 정도면 조용한 시골에서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겠구나. 그날 오후 저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전세 빼고 이사 가시려고요? 네, 시골로 가려고 해요. 자식분들은 뭐라고 안 하세요? 자식들은 상관없어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분씩 인사를 드렸어요. 태수 씨, 어디 가세요?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갑자기요? 자식들이 뭐라고 안 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니까 상관없대요. 박 씨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잘 지내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태수 씨, 그동안 거짓말한 것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도 자존심 때문에 허세 부린 적 많았어요. 아니에요. 이제 농사나 지어볼까 해서요. 사람들과 작별 후 돌아서며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사는 게 좋아. 거짓말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저는 이곳 순천 근처의 작은 농촌 마을로 귀농하게 되었습니다. 섬진강이 가까이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죠. 제가 구입한 낡은 주택과 조그마한 밭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정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울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가족분들은 서울에 계세요? 네, 각자 바쁘게들 살고 있지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요.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그럴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제는 제 삶을 좀 살아보려고요. 여기서 잘 적응하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새로 시작하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밭일을 하며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시작했고, 섬진강을 따라 산책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동네 할아버지들과도 친해졌어요. 태수 씨는 서울에서 뭐 하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요? 예전 같으면 여기서 또 자식 자랑을 늘어났을 텐데,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식들과는 연락을 안 해요. 서로 바쁘니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했어요. 순천에 내려온 지 1년쯤 되었을 무렵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저 진호예요. 진호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들렀는데 이사 가셨다고 해서요. 그래, 시골로 내려왔어. 조용히 좀 지내려고. 왜 아무 말씀도 없이 가셨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무슨 일로? 그냥 안부도 여쭐 겸 얼굴도 뵐 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 아빠는 이젠 혼자도 잘 지내. 아버지, 예전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니? 너도 내 인생 살기 바쁘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다. 아버지, 지난번 일로 많이 속상하셔죠? 이젠 그런 일이 중요하지 않아. 이젠 서로 각자 살아가는 게 맞아.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이어 둘째와 막내딸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지만 모두 같은 대답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사과나 변명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순천에 온 지 3년이 됐습니다. 밭에서 일구는 채소로 마을 장터에 조금씩 내다 팔고 섬진강에서 낚시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둡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태수 씨, 자식들 연락 안 와요? 안 와요. 서로 바쁘니까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기도 하지만 편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동네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제 상황을 이해해 주세요. 태수 씨, 요즘 세상이 그래. 자식들이 부모 챙기기 힘든 세상이야. 맞아요. 그냥 각자 사는 거죠. 어제는 마을에 놀러 온 젊은 여행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거짓말로 살았던 시간이야. 진짜 나 자신을 인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그럼 비로소 진짜 김태수로 살아가고 있거든. 할아버지는 정말 평온해 보이세요. 뭔가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평온해졌다는 걸요. 더 이상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지도 않아요. 지금 저는 그냥 김태수예요. 76세의 김태수. 실패한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는 않아요. 오늘도 저는 섬진강 옆 작은 밭에서 농작물을 돌보며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5년 전 동네에서 자식 자랑을 할 때의 저와 지금의 저,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확실한 건 지금이 더 자유롭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저 자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자식들이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 없이도 혼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 가끔 서울에 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거짓으로 만들어진 행복이었어요. 지금의 외로움이 그때의 가짜 자존심보다는 훨씬 진짜예요. 여러분, 김태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거짓으로 살게 되지만 결국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어도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니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